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44세 남자입니다.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인연을 늦게 만나 얼마 전에 새신랑이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이에요. 진짜 엽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연이니 꼭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세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시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제가 대학에 들어갔다 군대 입대했을 무렵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고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떠나셔서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군 생활을 하는 내내 엄마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당장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먼저 해야 했답니다. 20대 대학 나오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에 직업 소개서를 들렀다 지정해주는 공사장으로 가서 일을 했죠. 힘은 들지만 어떤 알바보다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1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막노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닐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복학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공부하고 연애까지 하면서 재밌는 대학 생활을 했지만 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서 오롯이 공부만 했답니다. 다시 휴학을 하지 않으려고 장학금까지 노렸기 때문이죠. 결국 장학금을 놓치지 않게 되어 3, 4학년 때에도 휴학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이니 학점이 그만큼 우수해서 취업하는 게 아주 수월했습니다. 27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던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하늘에 있는 엄마가 흐뭇해하실 것 같았어요. 대기업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일의 노예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할 말을 다 하면서 살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야근은 필수였고 주말 출근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꼭 성공하고 싶어서 일하는 걸 즐기기로 했습니다. 야근 수당을 챙기기도 했지만 제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마음으로 대충 일하지 않고 동료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내놓았죠. 그런 덕에 진급은 대리를 거쳐 과장, 차장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갔답니다. 차장이 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최연소 차장이었고 선배들보다 먼저 진급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 쉽게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40살이 되자 돈도 많이 모았고 능력치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서 과감하게 사직서를 던지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직원 하나 없이 저 혼자 영업 뛰고 전화 받고 서류 처리하며 일당백이 되어 하루에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열정이라기보단 많이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개인 시간은 엄두도 못 내고 병원에 자주 링거를 맞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 사업은 금세 상한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목표 매출의 2배를 달성했고 중견기업과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일거리가 넘쳐나게 되었죠. 그래서 직원을 7명이나 뽑아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난함에 몸부림치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피곤하던 몸에서 바로 기운이 샘솟아났네요. 그 결과 41살에 20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업장으로 확장했고 저 대신 일해줄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제야 여유를 찾게 되었답니다. 회사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못해본 여행도 해보고 하루 8시간을 푹 자기도 했죠. 게다가 난생 처음 헬스장이라는 곳에 가서 운동도 해보았고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골프장도 가서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놀면서 일해도 회사 매출은 늘 상승했고 제 통장에 쌓이는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았답니다. 열심히 휴식도 하고 놀아보니 이젠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 또래 다른 남자들처럼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와서 이젠 결혼이라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 엄마를 버린 아버지를 생각하면 결혼이라는 걸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넘어가니 저도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상대가 있어야 했는데 연애는 어릴 때나 해봤으니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임에서 만나는 사업가들에게 소개팅을 받아보긴 했는데 자리가 너무 딱딱하고 인위적이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여자 소개는 3번 정도 받아보고 포기하게 되었죠. 그러자
좋은 인연은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4일 정도 빠지고 나갔더니 새로운 여직원이 있었는데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성격도 사근사근해서 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 직원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제 사무실로 자주 불러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결혼은 했냐, 애인이 있느냐 하며 슬쩍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그 직원은 미혼인데다 사귀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녀가 먼저 저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말했답니다. 대표님,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저 맛있는 밥 사주세요. 네? 밥이요? 지금 저랑 단둘이 밥을 먹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둘이 먹지. 누구 하나 껴서 셋이 먹을까요? 대표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한테 관심 있어서 맨날 호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니면 못 들은 거라세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지선씨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선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매일 호출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밥 먹어요. 제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쏘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대표님, 저 좋아하는 거 다 티나요. 직원들도 다 눈치채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들이대세요. 지선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우 같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으니 여우든 늑대든 전혀 상관없었답니다. 그렇게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지선씨가 먼저 고백을 하더군요. 대표님, 전 대표님이 좋은데 우리 사귈래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너무 놀라 사례가 걸려 콜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랑 사귀자고요? 대표님 오늘 계속 이러시네? 왜 자꾸 순진한 척하고 그러세요? 저 좋아하는 거 다 안다고요. 전 밀당 같은 거 싫으니까 확실히 말해주세요. 저한테 관심 없으시면 당장 일어날게요. 지선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지선씨의 손목을 잡고 가지 마요. 우리 사귀어요. 지선씨, 저 지선씨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고백하고 말았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대표님, 그럼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 앞으로 나만 바라보고 바람 피면 죽을 줄 알아? 네? 알겠어. 그럼 지선이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이거 꿈 아니지? 진짜 지선씨가 내 여자친구가 된 거 맞지? 정말이지 제가 말해놓고 얼마나 오글거리고 어색하던지 머리털이 쭈뼛서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연인이 된 지선이와 예쁜 사랑을 시작했는데 꼭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분식을 자주 먹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스티커 사진도 찍어보면서 나이 42에 달달한 추억을 많이도 쌓았네요. 그렇게 연애한 지 2달이 지나자 지선이가 느닷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결혼하자. 오빠도 좋지? 응? 지선아, 우리 사귄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야, 그래서 싫다는 거야? 난 오빠랑 빨리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난 혼자만의 착각이었나봐. 알았어. 그럼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난 결혼할 남자가 필요하니까 오빠는 연애만 할 여자를 찾으라고. 지선아, 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냐?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이 하고 싶지. 그런데 달콤한 연애를 더 오래 하고 싶다고. 재밌는 추억을 더 만들자는 말이야. 결혼은 하고 싶지만 당장은 지선이 너랑 연애를 더 하고 싶어. 나 진짜 오랜만에 하는 연애란 말이야. 됐어. 그런 건 결혼해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결혼한다고 내가 변하겠어? 이 미모 그대로 유지하고 연애하는 마음 그대로 지낼 테니까 결혼하잔 말이야. 저는 2달 사귀고 결혼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아 연애를 조금 더 해보자고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무조건 결혼 아니면 이별을 하자고 보기를 주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긴 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결혼하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알았어, 하자, 결혼. 우리 예쁜 가정도 꾸리고 지선이 널 닮은 애기도 낳고 알콩달콩 살자.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럼 우리 빨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 우리 부모님이 오빠 보고 싶다고 난리라니까. 오빠 사진 보고 엄청 잘생겼다면서 칭찬까지 했다고. 그래? 오빠 나이를 아셔? 우리가 9살이나 차이 나는 걸 아셨으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에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하루빨리 데리고 오랬어. 보나마나 오빠 보면 바로 허락하실 거야.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지선이 부모님께만 허락을 받으면 되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며칠 뒤 주말에 지선이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처부모님은 저를 보고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지선이와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서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단번에 사이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서방, 요즘 9살 차이는 별것도 아니야. 연예인들 봐봐.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잖아. 자네는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으니 그만큼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지. 바로 내 딸 같은 여자 말이야. 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너무 짧게 사귀고 결혼하는 거라 조금 마음에 걸려요. 지선이와 제가 서로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거라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 믿음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혈연 단신이라 두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게 이서방, 남녀가 사귀는 기간이 뭐가 중요한가? 서로 모르는 건 결혼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지 않은가? 그리고 결혼해도 배우자에 대해 모두 아는 건 아니더라. 내가 자네 장인하고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도 이 사람 속을 모르겠다니까. 차라리 자네와 내 딸처럼 잘 모를 때 결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또 자네는 부모님 없이 성공한 사람 아닌가?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떠한가? 번듯한 사업가 인물까지 훤칠하니 우리는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지 말게.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처럼 대해도 좋으니까 우리 지선이한테만 잘해주면 된다고. 장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긍정적이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이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 이 결혼을 하기로 한 게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승낙을 받고 지선이가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줬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밝혀서 미안해. 아빠가 작년에 사기를 심하게 당하셔서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야.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럼 너희 부모님은 어디서 지낼 계획이신 거야? 모르겠어. 아무래도 오갈 곳이 없으니까 쉼터나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간에서 지내야 될걸? 아빠는 사기당하고 대인기피증으로 일을 못하셔. 엄마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셔서 어디 가서 일 같은 거 못하실 분이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구나. 저는 다음 말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아서 큰돈을 줘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지선이가 삐졌는지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더군요. 지선아, 왜 그냥 가? 그렇게 가면 어떡해? 화난 거야? 뭐 어쩌라고. 오빠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없는 집 자식이라 미안해. 오빠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갈 길이나 가셔. 잠깐만. 이러지 마, 지선아. 오빠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라. 내가 너희 부모님께 얼마나 도움을 드려야 할지도 너랑 얘기를 나눠봐야 하잖아. 큰 돈을 쓸 텐데 고민은 해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려고? 와, 오빠 통 크고 아주 멋있다. 돈은 많이 필요하진 않아. 그냥 아파트 한 채만 해주면 돼. 한 13억 정도? 오빠, 대신 내가 평생 오빠의 시녀가 될게. 애도 숨풍숨풍 낳아서 뒷바라지 제대로 하는 현모양처가 될게. 방금 13억이라고 했어?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13억? 응. 우리 부모님 아파트가 그 정도 값을 해.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 하시니까 딱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왜? 불가능해? 그 큰 액수를 듣자 할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이긴 하지만 결혼을 빌미로 13억을 내어주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신혼집은 신혼집대로 제가 마련해야 하고 상황을 보니 혼수도 제가 할 판인데 처부모님의 빚까지 감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선이에게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고 대답을 미뤘습니다. 이에 지선이는 뾰루퉁하게 화가 나서 휙 하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이번에는 저도 잡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주차장까지 혼자 걸어가서 차에 타려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자네 906호에서 나온 사람이지? 잠깐 멈춰봐. 네?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 집이 906호예요. 그런데 무슨 일로? 맞구만. 보안이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여우한테 코를 깨고 결혼할 간상이구만. 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이상한 말씀 하실 거면 전 그냥 가겠습니다. 지선이네 아파트 이웃 같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 같았답니다. 그래서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떠나려는데 그 어르신이 창문을 내리라며 손질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또 왜 그러세요? 저 빨리 가봐야 됩니다.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가요? 어르신, 가족들은 어디 계시죠? 제가 짜증을 내며 말했는데 어르신은 당신 할 말을 바로 내뱉었습니다. 906호 사이들 총각, 내 말 잘 듣게나. 그 집에 장가가면 안 되네. 그 부모 아가씨는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야. 뭔가 꾸미고 있는 사기꾼들이라고. 이게 웬 뚱난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인상을 쓰며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 될 사람이 부모님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등신인 줄 알았는데 내 말을 잘 알아들었구만. 맞아. 그 집은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야.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줄은 알겠지만 사실이네.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많이 수상한 집이야. 어르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확실히 아시는 것도 아니면서 수상하다뇨. 왜 엄한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몰고 그러세요? 이보게, 내 말 잘 새겨들어야 돼. 난 자네를 구해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아휴, 어르신, 그럼 저희 처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이 자식이 아예 밥을 떠먹여달라고 하네? 이봐, 증거는 자네가 알아내야지. 하지만 내 말을 새겨듣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고맙다고 날 찾아와서 큰절 올릴 테니 두고 보란 말이지. 안 그래도 지선이가 돈을 요구해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이상한 노인이어서 처부모님이 생판남이라는 말을 해서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하고 주차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지선이는 회사에서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준다는 게 저로서는 큰 부담이었으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계속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지선이가 같이 점심을 먹자고 카톡을 보냈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꺼내면 어쩌나 싶었는데 지선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그럼 우리 신혼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까? 그래줄 수 있어? 같이 살자고? 글쎄, 잘 모르겠어. 오빠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정이 떨어진 거지? 아니야, 지선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큰돈이 나갈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어떤 결정할지는 며칠만 더 기다려줘. 아예 도움을 드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러자 지선이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고민을 쭉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을 쉽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선이가 결혼 아니면 이별이라고 보기를 주었으니 이별을 택하기로 한 거죠. 물론 연애를 계속하겠다면 맨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지선이를 불러 제 생각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지선아, 넌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 부모님까지 책임질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도움을 줄 수 없어. 알았어. 거절할 것 같더니. 우리 헤어지자. 미안해, 지선아. 회사에서는 걱정하지 마. 나 회사 간둘 거야. 오빠랑 계속 어색하게 지낼 순 없잖아. 그럼 이만 나가볼게. 저는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잘 결정한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선이는 그날 바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와 저를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지선이가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있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선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른이 연락을 하셨으니 일단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이보게, 이서방,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게. 우리 지선이가 죽게 생겼어.
다급한 예비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지 않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선이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응급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윽고 울고 있는 처부모님과 의식이 없는 지선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 맞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선이가 죽게 생겼다뇨? 어디가 크게 아픈 건가요? 자네 왜 이제야 오나, 어? 자네가 내 딸을 버려서 이사달이 난 거 아닌가? 이서방 자네와 헤어지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울기만 하더니 오늘 아침에 방문을 열고 봤더니 지선이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었다고. 나와 아내가 부랴부랴 119에 신고해서 위세척을 해서 큰 위기를 넘겼어. 그게 정말이에요? 지선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헤어질 때 분명 괜찮아 보였는데. 이보게 이서방, 우리 딸 버리지 말게. 자네가 떠나면 또 못돼 먹은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장모 장인님이 오해라며 제 팔을 잡고 늘어지는데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 순간 지선이가 눈을 떴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잊지 못하겠어. 오빠 없이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지 몰랐다고. 내가 우리 부모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날 버리지 마. 어? 제발. 그 말을 들은 처부모님은 저희가 왜 이별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두 분은 자기들 인생은 걱정할 거 없다며 지선이와 제가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 세 사람의 눈물과 진심을 보게 되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 지선이에게 제 인생 모든 걸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선이는 이틀을 더 입원하고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지선이에게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연신해 주었고 처부모님도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이제 오빠가 나한테 전부야. 그러니까 절대 날 버리면 안 돼. 내가 널 왜 버려. 날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은 돌아가신 엄마 이후로 처음이야. 지선아,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진심으로 사랑해. 고마워 오빠. 그렇게 지선이를 퇴원해서 집에 데려다주고 회사 일 때문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다시 얼마 전 만났던 어르신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쯧쯧거리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기뜸을 해줬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가? 이봐요 어르신, 제 아내들 사랑과 부모님은 평범한 가족입니다. 괜히 이간질해서 절 화내게 하지 마세요. 모자라 보이더니 역시나 등신이었구먼. 이보게 잘 들어. 마지막 충고니까. 저 906호 사람들 정상적인 가족 아니야. 게다가 한 달 동안 자네처럼 인사한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어르신 너무하시네요. 이젠 제 아내들 여잔데 바람둥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진심으로 들리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튼 충고 고맙습니다. 전 이만 가볼 테니 앞으로는 절 보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건지 남의 일에 해방 놓는 걸 즐기는 건지 모를 노인을 무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선이와 결혼 준비로 먼저 신혼집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신축 아파트와 빌라를 보며 살림 차려도 좋을 곳을 고르러 다녔죠. 그런데 지선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지선아, 표정이 왜 그래? 누가 보면 새 신부가 아니라 시한부 아가씨인 줄 알겠다. 오빠가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 너희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겠다고. 그렇지? 난 오빠가 또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쩌냈어. 오빠, 지금 상황이 조금 급해서 그런데 먼저 일부만이라도 주면 안 될까? 알겠어. 이틀 안으로 일부 넣어줄게. 그럼 이제부터는 좀 웃어. 알겠어. 고마워 오빠. 지선이는 그제야 웃음을 되찾았고 여러 집을 구경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곳이 딱히 없다며 며칠 더 구경하자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집 구경을 마치고 화장실이 급해서 지선이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하고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더니 지선이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놀라거나 통화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선이의 말투가 심상치도 않았고 통화 내용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조금만 더 있으면 호구 새끼가 돈 줄 거야. 그렇다니까. 금방 해결하니까 오빠는 잘 숨어있어. 내가 오빠 여권이랑 시부모님 짐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나만 믿고 조용히 며칠 더 짱 박혀 있으라고. 빨리 끊어.
호구올 시간 됐어. 저는 뒷걸음질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지선이의 싼티나는 말투와 오빠라고 부르는 존재와 시부모라는 단어가 아주 수상하게 보였으니까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고 뺨을 꼬집어봤는데 꿈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어르신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일을 하나 꾸몄답니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지선이에게 다가가 함께 차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아주 능력 있는 탐정을 검색해봤습니다. 의뢰 비용이 비싸긴 했지만 제 남은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는 일이었으니 과감하게 큰돈을 쓰고 탐정을 고용했답니다. 지선이를 감시해서 수상한 게 무엇이든 모두 알아봐달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지선이와 처부모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는 조금 뒤에 밝히도록 할게요. 지선이와 약속한 이틀이 지나고 처부모님에게 먼저 1억을 송금했습니다. 급한 불을 꺼야 했으니 1억을 먼저 주고 나머지 12억은 일주일 뒤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주 큰 돈이라 한꺼번에 마련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다음 주에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보기 이서방, 왜 이런 짓을 했나? 우린 그냥 단칸방으로 쫓겨나도 상관없다고 했자는가.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 지선이랑 결혼하면 두 분이 제 부모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가 사이를 들인 게 아니라 은인을 만났네. 고맙네 이서방. 그럼 자네 덕을 보겠네. 이 집에서 계속 살도록 할게. 처부모님은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지선이 역시 자기 식구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며 평생 헌신하는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새 출발을 위해 처가 식구들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선아,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요? 제가 경치 죽이는데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지선이, 너도 거기에 가보면 감동할 거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길 거라고. 오빠, 여러 가지로 고마워. 그럼 다 같이 나갈까? 지선아, 예쁘게 차리고 나와. 아버님, 어머님도 최고로 멋있고 아름답게 입고 나오세요. 알겠네 이서방, 정말 고맙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지선이는 얼마나 예쁘게 입고 나왔던지 지나가는 남자들이 모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처부모님도 멋진 신사와 숙녀의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와, 다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럼 우리 즐거운 드라이브를 가볼까요? 자, 출발합시다. 신난다 오빠. 오빠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바다? 계곡? 거기보다 더 좋은 곳. 내 집처럼 편안한 곳으로 갈 거니까 가서 실컷 힐링하고 오자. 비밀로 하겠다 이거야? 좋아, 난 오빠가 어디를 데려가든 멋진 곳이라고 믿어. 얼른 출발하자. 그렇게 처가 식구들을 모두 제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은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시내 도로만 달려도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바닥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이에 지선이가 뭔가 이상했는지 바로 질문을 하더군요. 오빠, 여기로 가면 별거 없는데? 구경할 만한 데를 가려면 이쪽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아? 아니야. 지선이 너랑 부모님 모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거야. 거긴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다 가보지 못한 곳이야. 완전 명소라니까. 그래? 내가 서울 바닥은 다 돌아다녀봤지만 이쪽 길로 가면 아무것도 없이 해안구만 나올 텐데. 알았어. 그래도 오빠 말을 믿어보자. 그리고 어딜 가느냐보다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대된다. 그래서 저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도로를 달렸습니다. 30분을 더 달려서 목적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첫 식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왜 여기로 왔느냐고 물었답니다. 오빠, 여긴 왜 온 거야?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들리기라도 한 거야? 아니, 여기가 내가 말한 곳이야. 서울 바닥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기로 온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다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진다니까. 어서 내려서 들어가자. 오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왜 경찰서로 와서 명서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드라이브 가자더니 경찰서는 도대체 왜 온 거냐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제가 탐정을 고용해서 지선이 뒷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주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통화 속 이야기대로 저를 호구로 잡은 것이었죠. 그리고 지선이가 말한 시부모님은 바로 제 차에 올라타 있는 처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으로 속이고 저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선이의 남편은 부동산 사기를 치고 도망 중인 지병 수배자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해외로 튈 계획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선이가 예쁜 얼굴로 남자를 후리고 다니며 호구를 찾고 있던 겁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남자가 더 있었고 다들 수십억씩 뜯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1억을 입금해서 피해자가 되었고 바로 경찰서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었고 저 말고 다른 피해 남성들에게 진실을 알려둔 터라 모두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더불어 지선인 사기꾼 남편은 탐정과 형사가 하나가 같이 잡아서 경찰로 오는 길이었네요. 저는 첫 식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재밌는 나들이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지선아, 아버님, 어머님, 오늘 여기서 재밌는 구경 하시면 돼요. 세 사람이 등쳐먹은 피해자들 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 지선이 남편이자 당신들 아들이 체포되어서 이리로 오고 있다고요. 아니다, 저기 도착했나 보네요. 제가 고용한 탐정이 보이네. 어서들 갑시다. 제가 모든 걸 까발리자 지선이가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아이씨, 순진한 호구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 어머님, 아버님, 얼른 내려요. 우리 지금 튀어야 된다고요. 그래, 빨리 튀자. 아이, 젠장할. 그런데 내 아들 잡혀가고 있는데 이를 어쩌느냐? 어머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잡혀가면 콩밥 먹는다고요. 제가 호구들 등쳐먹은 게 무려 40억이라고요. 이 새끼는 그냥 버릴걸. 괜히 욕심내서 걸리고 말았네. 어서 내려요. 지선이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제가 전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홀드 버튼을 눌러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방금 제 뺨을 날린 지선이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이 정신 빠진 년아, 네 서방이랑 해외로 튈 돈을 구하려고 순진한 남자들 등쳐먹을 생각을 해? 야, 네가 그렇게 몸뚱이를 막 굴리는 걸 네 서방도 아니? 이 걸려년아? 어? 넌 오늘 끝났어. 어이, 뒤에 있는 사기꾼 부모, 당신들도 공범이라 세댔어. 니들 한 가족이 모두 철창신세치게 생겼단 말이야. 지선이는 저에게 얻어맞고 눈물을 흘리며 운전석으로 손을 뻗으며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처부모도 뒤에서 제 팔을 잡아당기며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형사 여러 명이 제 차 앞으로 다가왔고 제가 문 열린 버튼을 누르자 조수석과 뒷좌석의 문을 열고 세 사람을 체포했답니다. 세 사람은 형사들에게 인간힘을 써가며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형사들이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어서 바로 팔을 꺾어버리고 쇠고랑을 채워 경찰서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휘파람을 불며 뒤를 따라 들어갔고 곧 지선이의 진짜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쓰여있는 그런 야비한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탐정과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났답니다. 저를 포함한 4남자는 지선이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 남자는 13억씩 털려서 총 39억을 지선이 시모에게 입금했고 저는 1시간 전에 1억을 입금했죠. 4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 금액으로 엄중한 벌을 받을 거라는 형사의 말이 오갔고 곧 검찰로 송치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들에게 곧 돈을 돌려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선이는 저를 째려보며 저 때문에 망했다고 쌍욕을 하더군요. 이 개자식아, 다 알아차렸으면 그냥 아가리 싸물고 꺼질 것이지 왜 내 인생하고 시댁지고 내 인생을 쪽내고 지랄이야. 나랑 연애했으면 만족하고 나가 떨어지면 그만 아니냐고. 너 같은 40대 늙은이가 젊고 예쁜 나랑 사귀었으면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지선이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제 탓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이 났으니 승자인 저는 껄껄 웃으며 실컷 비웃어 주었습니다. 지선아, 나나 여기 있는 남자들 모두 그렇게 빠지는 외모 아니야. 게다가 다들 한 가닥씩 하는 사업가들이라고. 네가 매력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봤자 40대한테만 통하는 년이야. 우리보다 젊은 남자들은 네 년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여하튼 몸뚱아리 굴려서 40억이나 뜯어 먹었으니 네 년 재주는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그 짓거리도 끝이네. 네 서방이랑 시부모들 모두 깜빵에서 아주 오랫동안 썩게 생겼으니 말이야. 내가 아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주겠다고 했지. 교도소 가면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테니 그렇게 말해준 거야. 이제 감옥이 네 집이 될 테니까 아예 지금부터 적응을 해야 될 거야. 지선아, 축하해. 저는 그렇게 실컷 조롱해주며 그동안 속았던 악감정들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형사들은 조서를 실컷 하고는 유치장 안으로 4사람을 집어넣었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과 탐정은 경찰서 밖으로 나왔답니다. 저희 남자들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다 같이 소주 한 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지선이와 처부모를 실컷 씹어대고 속을 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입금해줬던 1억을 돌려받게 되었고 첫 식구들은 모두 오랫동안 감옥에서 쏟게 되는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어르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니었다면 그때 지선이가 남편과 통화하는 걸 의심하지 않고 누구냐고 묻고 넘어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무턱대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를 바람 맞으며 기다리자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알아본 어르신은 바로 인사를 하더군요. 보아하니 내 말을 제대로 들은 모양이구먼. 일을 잘 해결해서 나한테 인사로 온 거지? 어르신, 무슨 점정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네 표정이 다 쓰여 있어. 지난번에 내 말을 귀등으로 듣더니 그래도 용케 그 집구석 인간들을 잘라냈나 보구만. 그래서 지금 감옥에 보내고는 길인가? 야, 진짜 쪽지 깨시네요. 그것들 죄다 사기꾼이었어요. 자세한 얘기 들려드릴까요? 아니, 됐네. 안 봐도 비디오로 대충 할 것 같네. 그래서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며?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 밥이나 먹고 가게. 제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비싼 거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제가 손짓을 하며 말씀드렸는데 고집을 부리시며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의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저분이 따님이세요? 내 딸이네. 어이구, 첫눈에 반한 모양이구만. 어여 들어와 밥이나 먹게. 수경아, 이 친구가 어떠냐, 어? 마음에 들면 고기 반찬 만들어라. 그러자 어르신의 딸은 수줍게 웃으며 주방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 고기 반찬을 만들기를 빌었습니다. 이윽고 식사 준비가 끝났다는 어르신의 따님 목소리를 듣고 주방에 들어갔더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까지 다 만들었더라고요. 이에 저는 수경씨를 빤히 보다가 몸을 틀어서 어르신을 향해 큰 소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세요. 앞으로 제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랄을 하네, 어? 이보게, 자네가 날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날 정신나간 노인네 취급하다니 이젠 아버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야? 그때는 제가 큰 결례를 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기당할 뻔한 걸 구해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따님을 저에게 주시겠다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정신나간 놈. 그렇게 여자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더니 사기를 참았지. 너 내 딸을 본 게 고작 30분이야. 그런데 아버님 소리가 절로 나오냐? 어이구, 이 남자망신 다시 캐는 어리석은 놈. 저는 이미 숙경씨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어르신이 무슨 욕을 하든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맞은편이자 수경씨 옆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선이 시종일관 수경씨한테 향해서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도 몰랐답니다. 저는 수경씨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고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수경씨,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랑 잘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쑥스럽네요. 그래도 뭐 저희 아빠가 집까지 데려오신 분이니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라 믿어요. 아빠, 나 이 남자랑 데이트해도 돼? 뭘 묻냐? 너도 내일 모레 40 아니더냐? 내가 저놈 처음 봤을 때 관상도 좋고 인상이 훤해서 네 사방감으로 찍어둔 거란다. 어르신은 저를 도와주면서 당신의 사익감으로 염두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지선이라는 망할년을 감옥에 보내고 진짜로 아름다운 숙경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인생 사는 법을 배우면서 숙경씨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사귀고 나서야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고 장인어른의 옆집에 신혼집을 얻었답니다. 장인어른이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지 않으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장인의 옆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고 똥차가 떠나고 벤치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저에겐 숙경씨와 장인어른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아이는 없는데 올해 안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아, 지선이와 처가 식구들은 감옥에서 나오려면 아직 6년은 더 있어야 한다네요. 검사가 여죄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더 나오는 바람에 형량이 늘어났답니다. 그런 모든 소식을 전했으니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잘 살고 있으니 힘내시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